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KF-21의 남다른 위력. 2. F-35도 패배에 고개를 숙여야 했다. 3. 바이든의 불안.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의 차량 KF-21 전투기의 한국산 스크램제트 엔진에 들어갈 고속 추진관 기술을 한국 고유의 기술로 확보다는 소식입니다. 스크램제트 엔진 구조는 단순하지만 기술적 난도가 가장 높은 엔진 형태로 알려졌습니다만 이번 한국형 스크램 제트 엔진 개발이 대단한 이유는 개발 속도 때문인데요. 주요 선진국이 반세기 넘게 매달린 기술 개발을 한국기술진은 20년 만에 주파했습니다. 2000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도로 극초음속 공기 흡입식 추진기관 연구에 나선 이후 전력 질주한 것입니다. 이처럼 KF-21 전투기용 램제트 엔진이 마하의 초음속에 도달하기 위한 필수 기술 중 하나로 전 세계에서도 희귀한 기술입니다. 과거 국방과학연구소는 KF-21 보람의 전투기의 국내 개발이라는 성과를 넘어 엔진과 같은 초고난도 기술력을 요구하는 핵심 구성품까지 우리가 직접 개발하여 항공기술에서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확실하게 등극해야만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는데요. 저바이패스 터보팬 엔진 분야에서 미국산 F414 엔진을 2030년까지 대체하고 같은 성능의 국산 엔진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한국산 미사일 무기에 장착할 램제트 엔진도 함께 개발하는 동시에 파생형인 스크램 제트 엔진을 개발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연구진들은 항공엔진 독립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과 러시아의 기술적 협력을 추진했으며 올해는 다누리호와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면서 엔진 분야에서 큰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한국의 엔진 첨단 제조업은 그 기술력이 날이 갈수록 상승하고 있으며 이제는 한국형 고속 추진관과 스크램제트라는 차세대 엔진 기술력 획득과 더불어 초음속 제트기 엔진의 핵심 기술까지 모두 습득하는 데 완벽히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개발에 성공한 스크램제트 엔진은 램제트 엔진의 파생형으로 마하 5 이상 속도에서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기존 램제트 엔진은 흡입구로 들어오는 공기 속도가 마하 1.2 이상이지만 엔진 연소실 내부 충격파로 속도가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연소 단계에선 마하 1 이하 암속 상태에 머물게 되는데 이러한 메커니즘은 비행체가 마하 5 이하 속도를 유지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그 이상 속도에 진입하게 되면 탈이 나게 됩니다. 엔진 연소실 내부에 충격파가 너무 커져 내부 압력과 온도 상승으로 엔진이 터질 위험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초음속이 가능한 스크램제트 엔진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안되었습니다. 스크램제트는 터보제트나 터보팬과는 달리 추력을 위한 물리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최적화된 애프터버너 사용이 가능합니다. 스크램제트는 고고도에서 모을 때 효율이 크게 올라감으로써 지그재그 패턴에 맞춰서 엔지니어를 분사시키고 압축된 공기를 연소시킴으로 연료를 많이 뿌릴수록 더욱 강력한 출력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스크램제트 엔진 내부에서 초음속으로 흐르는 공기의 연료를 분사해 연소 반응을 이끌어내 안정적인 마하 5 이상의 속력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KF-21 전투기에 탑재될 스크램제트 엔진은 마하 4까지 낼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매우 뛰어나며 F414 터보팬 엔진과 비교해봤을 때 크기 대비 출력이 매우 우수한 점도 특화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스크램제트 엔진을 국산화한다면 터보팬 엔진보다 단순화된 부품 덕분에 주체 부품의 공급 체계가 안정화돼 KF-21 전투기의 정비성은 높이고 운용비는 대폭 절감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연구진들은 KF-21 전투기의 핵심으로 설계된 스크램제트 엔진 기술을 완전히 자립화시키기 위한 국산 전투기 엔진 프로젝트를 점진적인 개발 단계를 통해 2030년까지 한국의 KF-21 전투기 램제트 엔진에 적용되는 고속 추진관 외의 모든 기술력을 대한민국이 직접 보유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즉, 100% 국산화 한국산 전투기 심장이 탄생하는 순간이 머지않았다는 뜻이죠. 최근부터 로키드 마틴이 밀고 있는 표어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부터는 속도가 스텔스이다입니다. 빠른 속도로 사라져 레이더로는 잡을 수 없는 속도가 진정한 스텔스라는 것이죠. 이런 세계적 변화의 흐름을 이미 파악하고 있던 국방과학연구소는 KF-21 전투기용 램제트 엔진을 포함해 현무 미사일을 활용한
차세대 순항 미사일용 엔진으로도 병행해 무기 개발 연구를 진행 중인데요. 2022년에 들어 대한민국의 첨단 군사무기 제조업의 기술력이 날이 갈수록 상승함에 따라 현무 3에 들어가는 차세대 순항 엔진 기술 획득과 동시에 국방과학연구소 역시 소형의 스크램제트 엔진을 비행시킬 최적의 기술력까지는 확보했다는 발표를 하여 모두를 놀라게 하였죠. 만약 스크램 엔진이 답재된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을 양산에 성공한다면 신의 방패라고 불리는 이지스 함대나 항모전단들도 방어하기 어려워 굉장히 까다로워질 것입니다. 이처럼 스크램제트 엔진은 이제 미사일의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이 되었는데요. 미사일이라 하면 파괴력도 중요하겠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비용입니다. 한번 사용하고 끝나는 미사일의 가격이 비싸면 양산이 불가능할 텐데요. 일반적으로 스크램제트 엔진은 로켓 엔진보다 효율이 좋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일단 연료와 함께 산화제까지 싣고 날아가야 하는 로켓에 비해 스크램제트는 연료만 답재하고 산화제로 공기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로켓 엔진보다 더 작고 가볍게 만들 수 있어 대량 생산까지 가능해지면 가격도 더 저렴해지기 때문에 미사일 엔진에 적합하며 구조 또한 하나의 긴 관에 가까울 정도로 단순하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스크램제트 엔진을 만들기는 정말 어렵지만 일단 발전만 시킨다면 마하 6 이상은 기본이며 마하 15의 항공기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가까운 미래에는 스크램제트 전투기와 미사일을 넘어 스크램제트 항공기가 등장할 것이라는 게 항공업계의 관측인데요. 실제로 미국 애틀랜타에 본사를 둔 항공우주 스타트업 허미어스는 음속의 5대인 마하 5로 나는 여객기를 2029년 시험 운항을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허미어스 최고 경영자인 AJ 피플리카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현재의 국방기술 응용 수준과 자금 조달 환경으로 볼 때 5년 전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일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임이 틀림없다고 말했을 정도로 앞으로 스크램제트 엔진은 항공기술 분야에서 중심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최근 한화에어로의 발표에 따르면 국산 스크램제트 엔진 개발은 25조 원에 이르는 생산 유발 효과와 함께 경제적 수출 효과도 기대가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2020년대에 들어 대한민국의 첨단 제조업의 기술력이 날이 갈수록 상승함에 따라 40년 만에 이룬 각종 성과를 비추어 보았을 때 전투기 램제트 엔진 완전 국산화는 꿈은 아닌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KF-21 전투기 스크램제트 엔진 국산화를 위한 계획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세계에서 4번째로 가스터빈 엔진 개발과 5세대 전투기 개발까지 성공할 한국은 전투기용 스크램제트 엔진 개발까지 충분히 가능한 기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투기 엔진은 극비리 기밀급으로 선진국들은 기술 유출을 극도로 꺼리고 있으며 KF-21 전투기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버전인 블록2, 블록3가 개발되는 2030년대 초중반 전투기의 제트 엔진을 완전히 국산화시키려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 중입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제작한 KF-21 프로토타입의 스크램 제트 엔진을 답재하며 국산 엔진은 2030년까지 평가 시험을 마치고 개발을 완수하겠다는 게 대한민국의 목표입니다. 첨단 무기 개발에 멀찍이 앞서 있는 대한민국이 만든 KF-21 보라매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질주할 것입니다. 최근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폴란드에 인도되며 크게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폴란드 대통령과 각종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나와 한국의 명품 무기들을 반갑게 맞이했는데요. 폴란드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가 한국어로 통역되며 한국을 극찬하는 발언들이 폴란드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특히 폴란드 대통령은 4개월 만에 초도 물량을 보낸 한국의 빠른 배송에 매우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앞서 K2, K9 이외에도 4조 원대의 FA-50 경공격기 48대 계약을 맺은 바 있는데요. 그런데 수출 이행 계약을 맺은 지 2달 만에 계약금의 30%에 해당하는 1조 2천억 원 9억 달러의 선수금으로 즉시 지불하면서 그동안 폴란드가 돈이 없을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한순간에 들어갔습니다. 통상 10% 안팎인 무기 수출 계약금의 선수금을 30%까지 높여 지불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그만큼 폴란드의 현재 안보 상황이 시급하며 러시아의 위협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빠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폴란드 측은 선수금을 통상 수준보다 많이 지급하는 대신 납기를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A50의 경우 12기가 먼저 내년 하반기에 폴란드에 인도되고 나머지 36대는 2025년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폴란드는 카이와 FA50의 한국형 유도포탄 K주주비 및 미국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암담함램 장착 등 성능 개량 사업을 별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공군의 요구도를 반영해 카이가 납품할 FA50PL 형상은 현존하는 최고 사양의 FA50 성능 개량 형상이 될 전망인데요. 게다가 폴란드는 자국 내에 물류 브로지스틱스 허브를 짓고 FA50 조종사 양성용 국제비행훈련학교 설립과 정비체계 추가 수출도 한국 측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FA50뿐만 아니라 폴란드가 한국이 개발 중인 KF21까지 폴란드 내에서 생산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미 FA50 도입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가 KF21을 추가 도입할 것이란 기대가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유럽 매체인 비셰그라드 24 등에 따르면 폴란드 여당인 법과정의당 파이에스의 미하우야흐 최근 한국의 4.5세대 전투기 KF21이 폴란드 개량형 KF21PL으로 폴란드 내에서 공동 생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야흐 의원은 폴란드 여당의 3선 의원으로 폴란드 국방위원회 의장을 지내 이번 발언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폴란드 정치권 내에서 KF21 도입 관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관련해 KF21 제작사인 카이는 아직까진 회사와 협의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폴란드의 현재 태도와 입장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폴란드 정치권뿐만 아니라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까지 나서면서 실제로 KF21 공장이 폴란드에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최대 국영방산업체인 피즈제트 흐바엑 회장도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으면 기쁠 것이라며 한국 측이 KF21과 같은 새로운 세대 전투기 연구개발 사업에 폴란드가 일정 부분 책임을 맡도록 한다면 영광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KF21 사업에서 후순위로 밀리자 이렇게 폴란드에서 대신 사업 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폴란드 측 고위 인사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KF21 사업 참여 의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게다가 흐바엑 회장은 KF21 생산 라인을 폴란드에 세운다면 EU의 일원으로 우리 인접국에 강하게 판매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까지 드러냈는데요. 이에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폴란드가 KF21 일부 수량을 주문하고 옵셋 절충교역으로 일부를 현지 생산하는 한국판 FMSD의 군사 판매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7월 초도 비행에 성공한 KF21 사업은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 형태로 진행 중이지만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을 거의 지불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입니다. 피지제트는 31개 방산업체를 산하에 두고 있으며 국내 업체들과 이번에 폴란드 수출이 결정된 무기들의 현지 생산 문제를 협상 중인데요. 폴란드 국방부 고위 관계자도 미국 독일제 대신 한국제 무기 대량 도입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유례 없는 신속한 공급 조달 속도와 기술 이전에 적극적이었던 점 등을 꼽았습니다. 이번에 K2, K9의 로켓 배송을 보고 감격의 눈물을 흘릴 정도였는데요. 부족한 전력을 수개월 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참에 목리를 부리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 폴란드로 갈아타는 게 베스트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국은 생산과 공급 속도만 빠른 게 아니고 무기 자체만으로도 세계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의 기술적인 우수성은 시험비행 조종사들 사이에서도 이슈인데요. 해외에서 만든 항공기를 생산하는 수준에 그쳤던 한국이 직접 만든 이사레이더를 포함한 핵심 부품을 직접 개발해 4.5세대 전투기를 만드는데 사실상 성공했다는 점에서입니다. KF21과 관련해 충격적인 발언이 나온 것입니다. 사천에서 만난 새 시험비행 조종사협회 플린 부회장은 앞서 캐나다 왕립공군에서 시험비행 조종사이자 전대장으로도 복무했으며 특히 미국의 F-35 라이트닝 II의 개발에 참여한 인물입니다. 그야말로 시험비행 조종사,
비행기 개발자로 산전수전을 겪은 인물입니다. 최근 플린 부회장은 사천을 찾아 KF-21 비행을 참관했습니다. 기체 실물을 직접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플린 부회장은 KF-21 이야기가 나오자 인터뷰에서 KF-21 보라매가 비행하는 모습을 직접 봤다. 입을 쩍 벌릴 정도로 놀랐다. 정말 이른 시일 내에 하늘을 나는 전투기를 잘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들더라면서 시작부터 첨단화된 전투기 개발 시스템에 매우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험비행이 이루어지는 미션 컨트롤에 들어갔는데 록히드 마틴에서 봤던 컨트롤룸처럼 멋진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면서 기술적인 수준에 있어서 한국도 전투기 개발국으로서 이제 앞서 나가는 국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플린 부회장은 미션 컨트롤룸에 있으면 여러가지 상황이 생겼을 때 기술진과 시험비행 조종사들이 대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항공기술력 수준에서 봤을 때 한국도 어디서 뒤처지지 않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함께 사천을 찾은 조지오 클레멘티 IPJ 학교장 겸 셋 회장은 한국의 기술 레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면서 높아진 것은 KT-1, T-52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는 실제 11년간 한국인 시험비행 조종사들을 가르쳐보면 한국의 기술 수준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눈에 띄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KF-21이라는 국산 전투기를 한국이 스스로 개발하고 현재 최초 비행까지 성공시켰다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며 현재는 응원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히면서 한국을 치켜세웠습니다. 한편 KF-21은 지난 7월 19일 1호기 첫 비행 성공에 이어 지난 11월 10일에 2호기 첫 비행 성공까지 무사히 마쳤는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KF-21 보람의 시험비행 평가에 핵심 역할을 수행할 개발 시험비행 요원 3명도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개발 시험비행 요원은 신규 연구 개발된 항공무기 체계 시험비행, 성능 평가, 운영 가능성, 안정성 검증 임무를 수행합니다. 공군 52 시험 평가전 대52전대는 12월 8일 김일 중대령 전대장 주관으로 2022년 개발시험비행 교육과정 수료식을 거행했습니다. 개발시험비행 교육은 시험비행과 평가를 담당할 항공무기체계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인데요. 수료식에서는 개발시험비행 조종사의 김종배 소령과 백승호 소령진이, 개발시험비행 기술사의 김민섭 소령진이 선발돼 시험비행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수료식을 마친 3명의 개발시험비행 요원은 KF-21 시험비행 평가를 맡을 예정입니다. 이들은 48주 동안 330여 시간의 이론교육과 120여 소티의 비행훈련을 거쳐 시험비행 계획부터 자료획득 분석, 시험비행 기법 등을 교육받았습니다.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개발시험비행 조종사는 직접적인 시험비행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개발시험비행 기술사는 시험비행 계획, 자료획득, 분석 업무와 함께 시험 통제관 테스트 컨덕터를 맡습니다. 특히 이들은 지난달 미 공군 시험비행학 교유제프트스에서 처음 접하는 항공기를 시험비행하고 항공기 성능 안정성을 분석하는 등 개발시험비행 요원으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검증받았습니다. 개발시험비행 조종사 김소령은 미래 전장을 주도할 KF-21 개발에 일조하고자 개발시험비행 요원에 지원했다며 우리 공군이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시험비행 분야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KF-21 개발과 비행으로 한국은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로 거듭났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험비행과 평가가 잘 끝나 빠르게 전력화되어 자주 국방과 방산 수출에도 힘을 보태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최근 통과되어 전 세계적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미국의 법안들은 까면 깔수록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멀리 내다보지 못한 미국의 처사라는 의견이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 등은 말도 안 된다는 내용이 전해지죠. 반도체와 과학법이란 반도체, 인공지능 등을 포함하는 첨단 기술 및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세액 공제, 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만 보면 혜택이 가득해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이 유리할 것 같은 법안이지만 실상은 왜곡된 부분이 많다는 것이 법의 해석인데요. 위에 미국이 제공하는 혜택을 받은 반도체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및 특정 국가 내 특정 반도체 생산 라인의 확장이나 신설을 제한다는 매우 차별적인 조항이 깔려 있었던 것이죠. 누가 봐도 중국과 경쟁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반도체 부문에서 중국에 완전 밀리는 미국은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느 한 나라에 투자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패권 싸움의 두 국가 미국과 중국을 어느 나라라도 배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중국 견제하기에 희생양이 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패권을 잡고 싶어하는 부문에 한국의 영향력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견제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이죠.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공세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절실해지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러나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한국은 아닙니다. 만만하다고 생각해 자꾸 건드는 미국의 행태를 꺾을 한국 나름대로의 묘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법안의 주요 골자인 반도체, 전기차 등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 광물입니다. 핵심 광물은 이러한 미래 기술 산업의 필수 소재이기에 많이 가진 나라들이 힘을 주고 있죠. 그래서 자원의 무기화, 자원 갑질 등의 말이 생겨납니다. 미국은 주도권을 잡기 위해 꽤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지난 6월 오랜 데이터 기반으로 광물안보 파트너십 MSP를 출범했는데요. 미국 주도로 추진되는 경제협의체로 한국을 비롯해 캐나다, 호주 등 광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재련 등을 잘하는 나라, 선진 산업국들을 추려 11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 및 핵심 광물의 생산, 가공, 재활용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인 협의체입니다. 수년 전부터 히토류 등 핵심 광물을 중국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 준비해온 결과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미국 중심의 협의체였죠. 이를 토대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핵심 광물 규정을 두면서 결과적으로 중국 변제를 위한 협의체 구성이었습니다. 미국 주도적이고 중국 변제를 위한 목적이 뚜렷한 협의체 속에서 압박을 받을 것은 분명한데요. 2026년 이후 미국과 FTA 국가에서 생산가공, 북미에서 재활용되어야 하는 광물 비율이 80%가 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북미에서 생산하더라도 광물 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어차피 반쪽짜리 보조금일 수밖에 없게 되죠. 100%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를 벗어나야 하지만 한국산 배터리 핵심 소재의 절대 다수는 중국에서 조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소재의 경우 중국 의존도는 100%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최근 무역 통계 발표에 의하면 전기차 성능을 좌우하는 양극재 핵심 소재인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전구체의 중국산 비중은 99.99%가 될 정도였습니다. 비단 한국만이 처한 상황은 아닐 텐데요. 환경오염 문제로 대부분의 나라가 광물 재련을 하지 않고 있어 중국이 오랜 기간 진행해 왔습니다. 광물의 원산지나 재련에 있어 중국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런저런 법을 통해 중국과의 손절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심각한 오류임에도 법안이 통과되고 이는 바이든이 중간 선거에 이기기 위한 장치인 것을 정치적으로 접근해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반도체 분야에서도 중국을 배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 소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중국 시장을 배제한다는 것은 매출이 그만큼 감소한다는 뜻인데 이는 미국 내 반도체 시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래도 반도체 분야의 한 축을 떼고 중국 시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것은 분명하죠. 전기차와 반도체 부문에서 한국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는 시점에서 한국의 행보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한국 반도체의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은 이에 맞서 최근 행보를 달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메모리에 치우친 사업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암인수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은 영국에 본사를 둔 반도체 설계 자산 IP 기업입니다. 그런데 삼성의 암인수전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죠. 삼성이 암을 인수하게 되면 그 파장과 반도체 분야의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암은 삼성전자가 취약한 시스템비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한껏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카드가 될 수 있다는 평가죠. 암은 특히 삼성과 연관성이 많은 스마트폰의 90% 이상의 기본 설계를 제공하고 있어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막강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삼성과 인수합병이 됐을 때 시너지를 덜 발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 안 그래도 견제하는 세력이 많은데
더 큰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 인수액은 1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으나 안모회사인 소프트뱅크가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인 만큼 인수가는 조정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때문에 삼성이 유지만 있다면 암을 인수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은 계속해서 의미 있는 인수합병마에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으며 3분기 실적이 대만 TSMC와 격차가 벌어진 상태로 돌파구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키우려는 의지를 계속해서 표명해 왔습니다. 소프트뱅크 손정혜 회장이 10월 방안을 목전에 두면서 재무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만만의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삼성의 단독 인수는 주변국들의 반대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단독 인수의 경우 미국과 영국 등 각국 규제 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심사 과정에서 불발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앞서 2020년 암을 인수하려 했던 미국 엔비디아가 독과점 이슈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인수가 무산된 경우가 있었죠. 더욱이 세계 반도체 시장 1위 사업자인 삼성전자일수록 규제 당국과 경쟁 기업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부문의 패권을 차지하고자 법안 및 각종 규제를 마련하고 있는 미국의 반대는 더욱 심해질 것이 유력하기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할 텐데요. 미국은 누구보다 삼성의 힘이 커지는 것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암과 주로 상대하는 미국 기업의 회사의 정보가 삼성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삼성과 경쟁 관계에 있는 애플도 암에서 설계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미국 반대에 부딪혀 암 인수는 난항을 보일 것이 불보듯 뻔하죠. 가장 적절한 대안은 단독 인수가 어려울 경우 SK하이닉스, 인텔, 럴컴과의 컨소시엄 형태로 인수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단독 인수에 올라 고성능 시스템 반도체 기술 확보에 유리해지면 애플과 퀄컴, 미디어텍 등 경쟁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그 대안으로 삼성전자가 소프트뱅크에서 암 지분을 소규모로 인수해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고 소프트뱅크의 자금 확보를 돕는 것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인텔, 퀄컴 등 글로벌 대형 반도체 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암 공동 인수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전기차 부문에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동맹 관계의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결국 자신의 중간 선거에서의 지지율 회복 등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미 동맹 관계는 없어 보입니다. 소프트뱅크 손정혜 회장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의 만남에 앞서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라며 의지에 부풀어 있는데요. 적절한 합의책을 찾아 미국의 한국이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님을 각인시켜야 할 때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